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래 사신 비결이 뭔가요? 그러나 저는 그 질문보다 훨씬 더 자주 다른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조용히, 때로는 눈물을 참으면서, 교수님, 저는 왜 며느리가 연락을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위가 명절에도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참을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였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며느리나 사위가 연락을 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가족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며느리나 사위가 이유 없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은 항상 이유가 있어서 닫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탓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니 60이 넘어서도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상처는 때로 같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무심코 내뱉는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좋은 의도로 건넨 충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조용히 관계의 벽이 됩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처음부터 멀어지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오랫동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삿날마다 뒤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상처는 어디서 왔을까요? 폭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대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상의 언어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언어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 3가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아서 더 위험한 말들, 사랑에서 나왔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말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으로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가깝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달라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0대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김선영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 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한동안 저는 그 학생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나던 눈빛이 어딘가 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잔 내밀었고 그 학생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10년 동안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 학생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봐. 그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다른 가족도. 그러나 김선영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말이 곧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저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향이 며느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는 순간 며느리는 자동으로 그 반대편에 놓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혼자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 말이 왜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저는 오랜 시간 생각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은 아들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원래의 아들이 있고 그 원래의 모습을 변하게 만든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는 구조, 그리고 그 자리에 며느리나 사위가 서 있을 때 그 말은 선언이 됩니다. 너는 우리 아이를 바꾼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은 압니다. 수십 번 반복되면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규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실수를 저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무언가 힘들어 보일 때 저는 속으로 때로는 겉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원래의 모습이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현재의 모습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일.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보호하는 방식이 배우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자식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처음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완전히 낯선 세계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대, 그들이 그 안에서 버티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다 라는 감각.
그런데 그 감각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 가족에서 아직 바깥에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 번, 두 번, 10번 쌓이면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들이나 딸의 배우자 앞에서 자녀 이야기를 꺼내실 때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그 말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가 누구를 바깥에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아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아들의 배우자도 가족으로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도 사위를 친아들처럼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었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상한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사위가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추석엔 딸만 혼자 왔습니다. 제 친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잘 대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아빠 앞에 오면 너무 긴장된대. 자기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사위를 구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있잖아. 그것도 못해요. 라든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말들. 그게 쌓인 거야. 제 친구는 그날 밤 저를 찾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줄 몰랐어. 그냥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은 많은 경우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혹은 더 잘 됐으면 하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평가입니다. 그것은 채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 공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가받는다고 느끼는 곳에서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실수가 늘어나면 더 자주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그 공간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시댁과 처가는 원래부터 낯선 곳입니다. 그들이 그 낮춤을 이겨내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은 그 안도감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저는 이것을 심리적 채점표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것,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자리를 잡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엔 전화가 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끊깁니다.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더 이상 채점받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인간의 심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수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고통보다 수치심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기억은 흐려지지만 누군가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은 어쩌면 고작 5글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배우자 앞에서, 혹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질 때 그 5글자는 그 사람의 자존감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를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와 평가는 다릅니다. 기대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평가는 현재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평가는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관계에서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딱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낮추는 말인가? 만약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말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내 자식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다른 말을 놓으십시오. 처음이라 낯설죠.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째 말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의 2말과 달리 이 말은 듣는 순간 상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들립니다. 고맙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깊이 관계를 갈라놓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자신이 바로 그 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첫 살림을 차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아들 부부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음식을 해다 날랐습니다.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이면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 어린 것들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조금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저는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청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우리 가정을 우리 힘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내가 음식을 해다 나를 때마다 며느리는 이 가정의 안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내가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마다 아들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잃었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 혼자 할 수 없어. 선의가 상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이제 내 세계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세계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먼저 해결하고 먼저 채우고 먼저 결정한다면 그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들의 가정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이것은 더욱 예민한 문제입니다. 낯선 가족 안으로 들어온 그녀가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 가정을 자신의 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먼저 더 능숙하게 더 자주 채운다면 며느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어도 그 결과는 며느리를 자기 집안에서 손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월권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영역까지 넘어 들어가는 것,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경계를 넘는 순간 그것은 침범이 됩니다. 그리고 침범을 당한 사람은 설령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더라도 그 공간에서 점점 숨이 막혀갑니다. 저는 60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면 혼자 해볼 거야? 그리고 그들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 저는 물러섰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물러섬이 신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서 아들 내외는 오히려 더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비워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라는 말을 거두십시오. 그 자리에 이 말을 놓으십시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여기 있을게. 그것이 자녀의 가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일 때 며느리도 사위도 비로소 그 집이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것도 못해요. 내가 다 해줄게. 이 3가지는 모두 다른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고 내 방식이 맞으며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닿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은 때로 압박이었고
때로 평가였으며 때로 침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관심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관계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힘은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러섬을 품위 있게 따뜻하게 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던지는 말들은 대부분 즉흥적으로 나옵니다. 생각에 여과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말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에는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저 사람을 세우는가, 낮추는가? 셋째,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한 말만 꺼냅니다. 나머지는 침묵 속에 녹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단단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경계를 선물처럼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라는 단어를 차갑게 느낍니다. 거리를 두는 것, 벽을 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경계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계는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세계에서 오래전에 이 지혜를 배웠습니다. 고슴도치는 겨울에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모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상처 주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그러나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그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어서 냉랭하지 않되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먼저 지켜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3번째 원칙은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며느리나 사위가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연락이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직접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오게 만드는 것은 의무이고 압박입니다.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은 자유이고 끌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편안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평가받지 않고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그것이 며느리와 사위가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품위 있게 물러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써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 더 많이 말하는 대신 더 깊이 듣는 선택, 더 많이 채우는 대신 더 넉넉히 비워주는 선택, 그 선택들이 쌓일 때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어느 명절 현관문 앞에 사위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기에 오고 싶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만들어내는 풍경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것도 못해요. 내가 다 해줄게. 이 3가지 말은 모두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닿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아주 깊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탓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왜 조용해지는지 오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깨달은 뒤에 달라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제 마지막 시간들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한마디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며느리가 차를 내올 때 고마워요 라고 한 번 더 말하는 것, 사위가 어색하게 앉아 있을 때 먼저 편하게 있으라고 말해주는 것, 아들 부부가 결정을 내릴 때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큰 사건이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언어들이 관계의 온도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동료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상실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로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사람과 나누었던 온기,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눈빛, 말없이도 통하던 그 침묵, 그것들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딱 한 가지만. 3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며느리나 사위에게 건네는 말 중에서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바꿔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한 번의 대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따뜻한 말로 갑자기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 한마디가 내일의 한마디가 되고 모레의 한마디가 됩니다. 그렇게 쌓인 말들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게 됩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습관이 굳어도, 관계가 멀어져도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단, 그것은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그 용기가 가장 어렵고 그 용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용기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늦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전에 스스로에게 새겨두었던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냥 언제나 열려있는 문, 그 문 앞에 따뜻한 빛 하나를 켜두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며느리도 사위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되 기다림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